안녕하세요. 이제부터 회계관리 1급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회계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합니다. 재고도 사고, 자산도 사고, 투자도 합니다. 급여도 주고, 재화도 판매하고, 용역도 제공하죠. 근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회사가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도 발생합니다. 채무가 발생해요. 그리고 수익도 얻죠. 이윤이 남을 겁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정보 이용자는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는 회사 밖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이에요. 주주, 채권자, 거래처, 정부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주주랑 채권자는 왜 궁금해하는지 이해가 돼요.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채권자는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할 거예요. 내가 빌려준 돈으로 영업을 잘하고 있나? 이게 되게 궁금할 겁니다. 거래처는 왜 궁금하냐? 내가 회사랑 거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았어요. 재화를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했는데 그 대가를 잘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따라 이 거래처도 회사와 거래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 그래서 얼마의 수익을 남겼는가가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주주, 채권자, 거래처, 정부 등등등의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경영진도, 회사의 경영진도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수치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내가 어떤 A라는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가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회계란 이런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식별 기록해서 이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절차,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회계가 구분돼요. 이렇게 주주, 채권자, 거래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회계가 재무회계, 경영진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회계가 관리회계입니다. 재무회계의 목적을 보시면 외부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회계의 목적이 되겠어요. 관리회계는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혹은 경영진이 경영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를 주는 것, 이게 회계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회계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 최소 1년 단위로 재무보고를 수행해야 한다. 분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건데 너희 재무보고를 분기별로 해라, 반기별로 해라, 이렇게 따로 별도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없다면 1년 단위로 재무보고를 수행해야 해. 요거에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를 통해서 어떠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너희 마음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주지 말고 정해진 기업 회계 기준에 의거해서 작성해라. 이렇게 기준이 있다. 이게 또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존재한다. 이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강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에 의거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관리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일정한 양식과 보고주기도 없습니다. 이것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작성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주주, 채권자, 거래처, 정부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절차, 이것을 바로 재무보고라고 합니다. 재무보고의 의의, 기업 실체 외부의 다양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경영자가 기업 실체에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주고 우리 재무에게는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게 법제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작성 기준은 뭐가 있냐? 이렇게 알아보면 첫 번째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두 번째가 일반기업회계기준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2009년에 조기 도입돼서 2011년부터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도입 목적은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세계화로 인한 외국 회사와의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 대두,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서의 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도입 목적이고 우리는 회계 관리에서는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회계 절차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제 회계 기준의 특징은 그냥 한번 보시고 암기 정도 해두시면 문제 푸시는데 크게 어려운 게 없으실 거예요.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 연결 재무제표 중심의 회계 기준, 공시의 강화, 공정가치 적용의 확대입니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에겐 별로 불필요한 설명인 것 같아서 그냥 외우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중에서 채택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법인,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아닌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넘기는데 아무 정보나 줄 수 없다. 유용한 정보를 줘야 한다. 유용한 정보란 유용한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입니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속성. 신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목적 적합성,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된 정보일 때 유용하다.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측 가치 및 피드백 가치, 적시성. 회사의 미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목적 적합하다. 혹은 정보 이용자의 기대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목적 적합하다. 의사결정 시 적절할 때 제공하여야 유용하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충족될 때 목적 적합성이 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뢰성.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 유용하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데 1번 표현의 충실성. 사건 및 거래를 충실하게 표현했다. 검증 가능성. 어떤 정보를 내가 검증 가능할 수 있을 때 신뢰할 수 있다. 중립성, 재무정보가 편의 없이 중립적일수록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단순히 그냥 암기 문제예요. 암기를 하시면은 문제를 푸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적 특성이 충돌을 하기도 합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상충되는 경우 절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을 내가 재무제표에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유형자산. 근데 이 유형자산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 예를 들어 역사적 원가가 있고 공정가치평가가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내가 처음에 이 유형자산을 얼마 주고 샀는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공정가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거래가 될 때 이게 얼마야? 를 의미하는 게 공정가치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역사적 원가로 10년 전에 산 토지의 가격을 100원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 요거는 엄청 믿을 만한 정보죠. 내가 100원 주고 토지를 10년 전에 샀다. 그게 지금도 내가 유형자산에 토지가 있는데 나 100원 주고 샀어. 이 정보는 엄청나게 믿을 만한 정보입니다. 대신에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얼마가 있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토지가 우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이거 100원이래. 이게 그렇게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지금 10년 전에 산 토지가 100원이 아닐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공정가치로 그럼 평가를 할까? 하고 봤어요. 근데 이 공정가치는 내가 당장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랑 비슷하게 유사하게 거래된 사례들 혹은 감정평가서의 평가 등을 이용해서 공정가치가 우리 이거 거래를 지금 하면 1,000원이래. 이렇게 해서 1,000원 이렇게 만약에 평가를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목적 적합성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토지가 1,000원일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1,000원이라는 숫자가 이 역사적 원가만큼 믿을 만한 숫자인가는 아닐 겁니다. 왜냐? 산 가격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공정가치는 아직 거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았건 유사한 토지의 매매 사례 가격을 가져왔건 얘네는 참고용, 편의가 약간은 개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편의. 그렇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목적 적합성은 높지만 신뢰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표현할 것인가 공정가치로 표현할 것인가 질적 특성이 상충되기 때문에 절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주석의 역사적 원가를 공시한다든가 뭐 그런 방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질적 특성이 충돌할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 요인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 질적 특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가 있죠. 따라서 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용과 효익을 고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성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중요성은 질적 중요성, 양적 중요성에 있는데 이 정보가 질적으로 정말 중요한가 그리고 양적으로 중요한가를 고려하셔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질적 특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자. 혹은 이건 질적으로 양적으로 너무 중요하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질적 특성을 높여서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용한 정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재무제표는 무엇이냐? 우리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준다고 했는데 이 재무제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우리가 재무제표를 받아들일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기업 실체가 존재한다. 이 재무제표가 어떤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게 회사의 주인, 주주, 개인의 재산 상태는 아닐 거잖아요. 법적 실체인 법인 혹은 뭐 재단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기간별로 재무보고가 된다. 여기에 있는 재무제표는 일정 기간의 성과다. 혹은 어떤 기간 말의 재무 상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얘 가운데 겁니다. 권리 의무. 회사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자산 등등 권리가 있고 부채 등등 의무가 있는데 이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할 정도로 회사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께 가장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다.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재무제표에 정보를 전달할 때 우리 수익 얼마야? 요런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요. 요 수익 얼마야? 요거는 현금 유출입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외상으로 무엇인가를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건 없지만 이번 연도에 우리의 수익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현금 유출입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이게 발생주의 회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가정 3가지와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알아볼 거고 일단 이렇게 5가지 재무제표가 작성이 돼서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무제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1번 거래의 화폐 단위 표기. 그러면 화폐로 표기할 수 없는 거래들은 재무제표에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측정 불가능한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엄청나게 숙련된 인원의 종업원들이 많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우리 회사 종업원들의 숙련도가 너무 높다. 그렇다고 해도 그 숙련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가 없겠죠. 그것이 한계입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와 정의를 좀 볼게요. 맨 처음 재무상태표인데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입니다. 시점에 회사가 보유 중인 재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규칙이에요. 재무상태표를 반으로 나눠서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표시한다. 그럼 자산이란 무엇인가?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던 어떤 자원입니다. 근데 그 자원이 우리 회사에 앞으로 경제적 자원의 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다. 요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자산을 인식합니다. 그럼 부채란 무엇인가? 과거 사건의 결과로 우리에게 현재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냐? 우리가 어떤 경제적 자원의 유출, 이행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현재 의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인식을 합니다. 그럼 자본은 무엇이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 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손익계산서란 특정 기간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회사가 기록한 재무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약식으로 손익계산서를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 위에는 영업과 관련된 수익 비용, 여기는 영업과 관련 없는 수익과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인세 비용,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수익은 무엇이냐? 자산 증가와 부채 감소를 발생시키는 기업의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용은 자산의 감소와 부채 증가를 발생시키는 기업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 총포괄 손익, 포괄이익이란 소유주와의 거래, 그러니까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활동으로 인한 자본의 변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현금 흐름표는 특정 기간 동안 회사가 기록한 현금 흐름의 변동을 보여주는 재무 보고서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 활동으로 회사의 활동을 구분해서 현금 흐름을 보여줍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는데, 영업활동이란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영업활동이라고 하고, 투자활동이란 자산의 취득과 처분과 관련된 현금 흐름, 그리고 마지막 재무활동은 자본 조달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별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변동했다. 그래서 총 현금의 변동이 이렇고, 우리 기초에 현금이 얼마 있었어. 그래서 이걸 합치면 기말의 현금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재무제표, 재무보고서가 현금 흐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본 변동표인데요. 자본 변동표란 특정 기간 회사가 기록한 순자산의 변동을 보여주는 재무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자본의 구분을 나중에 자본 파트에서 배우실 텐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초에 우리 자본이 항목별로 얼마였고, 그리고 변동 내역이 뭐뭐뭐뭐가 생겼고, 그래서 기말에 우리가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자본 변동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의 종류를 이제 알아봤고, 우리가 재무제표에 어떠한 거래를 표시를 하고 싶어요. 우리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을 10만 원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표시하기 전에 앞단에 일단 거래가 발생할 겁니다. 어떠한 사실이 먼저 발생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유형자산을 10만 원에 구입했어요. 요 거래 자체를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 거래나 사건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계정으로 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인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무제표에 계정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요건 무엇인가? 1번, 재무제표의 기본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유형자산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형 자산은 자산일 겁니다. 자산. 그럼 이 자산을 이 자산 파트에 우리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유형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돼요. 혹은 우리가 부채가 발생했다. 여기에 이제 부채를 넣고 싶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에 있는 어떤 사실이 이 부채의 정의를 충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으로 기록하려면 경제적 유출입의 유입이겠죠. 부채일 경우엔 유출일 겁니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혹은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세 번째는 유입될 경제적 효익을 신뢰성 있게 혹은 유출될 경제적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할 경우에 우리가 여기 재무제표에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측정이에요. 여기는 이제 여기 10만 원에 구입한다. 이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 유형자산을 살 때 어떠한 비용도 들었고 뭐 운반비도 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함께 들었다고 생각할 때 어디까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로 볼 것인가, 어디까지 얼마까지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금액으로 우리가 볼 것인가,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 대한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것, 유형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어요. 인식을 하고 여기에 얼마로 표현할 것인가, 요걸 결정하는 것이 측정이에요. 그래서 측정의 방식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취득 원가, 역사적 원가, 처음 취득했을 때 지급한 현금 등의 공정가치로 표기하는 것. 2번 공정가치, 독립된 당사자 간 자산의 매각, 부채의 상환의 교환가치. 세 번째 기업 특유가치, 사용가치.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얻는 현재가치. 부채의 경우는 이것도 이행가치라고 합니다. 의무를 지금 현재 이행함에 따라 유출되는 현재가치. 네 번째 순실현 가능가치.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자산의 판매 가격에서 판매 부대 비용을 제한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순실현 가능가치입니다. 1번, 2번이 좀 헷갈려요. 취득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 것도 결국 공정가치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게 맨 처음에 우리가 취득할 때, 맨 처음 최초 취득할 때는 이 취득원가랑 공정가치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정가치보다 더 돈을 주고 어떤 자산을 매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원가랑 공정가치는 같은 가격일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10년 전에 100원에 샀다. 근데 지금 현재 10년 후 토지가 100원이 맞아? 자, 요 과정에서 볼게요. 요때 100원은 역사적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 원가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100원이 공정가치였겠죠. 공정가치는 시점이 갈 때마다 달라집니다. 세월이 흐르거나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면 이 공정가치는 항상 바뀌고 역사적 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정가치는 역사적 원가랑 일치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역사적 원가와 공정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를 역사적 원가로 계속 표시할래? 아니면 공정가치로 평가할래? 그러면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라는 건 경제적 상황이 변동되거나 이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이 재무상태표에 계속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정 방법의 네 가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순실현 가능가치는 거의 대부분 재고자산에서 발생하거든요. 요거는 아마 재고자산 파트를 공부하실 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